후한 황제 중에서 광무제와 이대, 명제 외의 황제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황제들이 직접 통치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척 세력이 섭청 통치를 계속했다는 점이 후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성년이 되면 자신이 권력을 직접 행사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력한 외척 세력을 제압할 황제의 측근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측근 세력을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 바로 환관 세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관들은 어릴 때부터 황제와 함께 성장한 대단히 친숙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관 세력의 힘을 빌려서 이제 권력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외척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외척이 등장하면서 또 정권을 잡게 되고, 그래서 후한 시대에서는 바로 외척과 환관 세력들이 정권을 맞교대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환관들은 거세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자신의 세력을 후대에 남길 수 있어야 권력 집단으로 강력해질 수 있는데, 135년에 황제는 환관이 양자를 들여서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거든요. 이 양자를 통해서 환관 세력은 자신의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척 세력에 대항해서 환관 세력이 강력해질 수 있었던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외척들이나 환관 세력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권력을 이용한 치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관직을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매관매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척과 환관 세력들이 결국은 어떤 신사협정 같은 것이 진행이 되는데요. 나중에는 중앙정부의 관료직들에 대해서는 주로 외척들이 매관매직을 하게 되었고, 지방관들 같은 경우는 환관 세력이 매관매직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관직을 돈으로 산 관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 이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혹독한 주민 수탈로 이어지고, 이 수탈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떠돌이가 되게 됩니다. 유민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난세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 178년에는 후한의 황제 영제가 역사상 최초로 매관매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이때부터 이 황제의 신하들과 환관들, 이런 사람들이 매관매직에 본격적으로 합류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대규모로 본격화되었습니다. 후한 말이 되면 지방자치제가 붕괴가 되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치 권력의 심각한 지방 침투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의 고관들이나 십상시로 대표되는 환관들, 그리고 지방 호족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이들이 일반 지방인들과 마찰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중앙의 이익을 지키고자 지방의 자치를 파괴한 거죠. 자, 이렇게 부정부패가 일어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수탈에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민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은 지방관의 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장원이라는 곳입니다. 대장원은 강력한 지역 세력가가 경지를 개간하고 다른 경지를 변병한다든지 또는 개간되지 않은 땅을 개척한다든지 해서 상당한 규모의 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큰 별관을 만들어 놓고 이 주변에 산림과 평야, 경지들이 부속되는, 그야말로 자급자족되는 완전한 거대 농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원에 소속된 사람들을 객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부곡이란 말의 기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조세는 향이나 정에 있는 민중에게만 부과했기 때문에 장원으로 도주한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장원들에서 세금을 거두지 않다 보니까 장원들의 힘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고, 이 장원에 소속된 백성들은 평시에는 농노 생활을 하다가 전시가 되면 사병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외척과 황간 정치가 대단히 부패했는데 그런 부패상들을 목격한 사대부 지식인 그룹들은 강력한 반정부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간매직을 일삼는 집권 세력들에 대해서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을 그들과 대비해서 청렴한 의견, 청의라고 자신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당시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청류와 탕류가 혼재해서 흐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청류라는 것은 사대부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고 탕류는 외척과 황간들의 집권 세력들이 부패한 정치를 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조조라는 삼국지 주인공의 그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조등이라는 대황간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조조의 아버지 조숭을 양자로 입양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조조는 당시 시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탕류일 수밖에 없는 황간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가 지식인들, 즉 사대부 세력들은 당연히 조조의 평가에 대해서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청류 세력, 즉 사대부 세력들도 사실은 그렇게 깨끗한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관료들을 선발하는 방법이 과거제를 통해서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에 의해서 주로 사대부 가문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관료들을 뽑는 구품 관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료 집단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선발하는 그런 추천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아주 높은 지위의 고위 관료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고위 관료로 추천이 되는 것이고 낮은 레벨의 관료가 추천하면 또 낮은 레벨의 관료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결혼을 통해서 사돈관계가 맺어진 집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돈 집안의 자식을 추천하고 반대로 그 사돈 집안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추천합니다. 또는 아주 신뢰할 만한 지인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지인의 자제를 추천하고 자신의 아들도 추천받는 식입니다. 결국 사족 세력들은 상호 추천이라는 걸 통해서 관료 집안만이 또다시 새로운 관료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문벌세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청류라는 사대부 세력들의 일반적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척 황간 정치가 부패한 것만큼 관료직을 독점하는 사족 세력들의 문벌세습이라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166년에 1차 단고의화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응 등이 주도한 3만 명의 유생들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황간들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공격을 받은 황간들이 그 유생들을 뭉뚱그려서 당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당인에 대한 탄핵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응 등은 서로 돌아다니며 함께 부당을 만들어 조정을 비방하고 인심을 어지럽혔다라고 상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환제가 당인 체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응 등의 주모자를 비롯한 200명이 체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황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사령을 발표해서 200명을 모두 석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166년 1차 단고의화는 그렇게 큰 심각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8년에 환제가 죽고 다음 황제인 영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됩니다. 환제의 황후였던 두씨가 황태후가 되었고 두씨 황태후의 부친이었던 두무가 대장군이 되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외척인 두무는 환간 세력을 공격할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9년에 이 권력을 배경으로 두씨 일가가 황간을 타도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것이 황간의 반경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황간의 반경이 성공하여 황간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이 두 번째 169년 단고의 화에서는 무려 100명 이상이 살해되고 금고형에만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황간 세력과 외척 세력이 서로 권력을 교대로 하면서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된 과정이 이 두 번의 사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대립적인 상황이 발생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단고의 화로 후한 왕조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